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네. 원래 제가 HB 김원비입니다 자리에 큰 작가 김원비입니다라고 써 넣으려고 하다가 그래서 안 읽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써준다고 거예요? 스스로 읽겠습니까? 가스라이팅 하시는 거예요, 무의식 지금? 중에.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야? 네,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시나요? 뭐 YG는 휴가도 갔다 오시고. 네, 휴가 다녀왔죠. 혼비님은 안 갑니까? 저는 휴가가 없어요, 올해. 제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들을 많이 못해서 올해 이제 막 북토크니 강연이니 행사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연차 반차들을 다 쪼개서 거기에 다 써버렸어요. 큰 작가라고 스스로 칭하지 않을 뿐 아니에요. 입만 열면 지금 아니요. 자기 요새 바쁘다. 그러니까 큰 작가들은 이런 데 안 나갑니다. 작은 작가들이 행사료로 먹고 살려고. 그렇게 따지면 훨씬 적게 그런 행사가 있는 네. YG나 JYP는 네. 그 미세 작가? 미세 작가. 근데 두 분은 나도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하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미세 작가. 두 분 이름을 건 팟캐가 있잖아요. 두 분은 이름을 건 YG와 JYP의 팟캐. 뭐 아무나 그냥 하면 되는 거. 오늘도 제가 이 팟캐를 하고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집에 와이프님께서 참 그 돈도 안 나오고 답도 없는 팟캐스트는 오래 더 한다 난 집에 얘기 안 합니다. 하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듯한 그런 한심한 눈빛을 저한테 한번 주고 아니 박태하도 요새 슬슬 저한테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왜 이 책걸상 팟캐스트는 진행자나 출연자들의 배우자들에게 이렇게 불신을 받는 걸까요? 이유를 몰라? 난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돈도 없고 돈도 안 나오고 그치. 답도 없는 그러게요. 네. 그렇게 저 돈도 안 되고 답도 없는 팟캐스트에서 심지어 오프라인 미팅도 합니다. 9월달에. 그 9월 17일 오프라인 미팅은 주말에 또 하잖아요. 네, 주말에 이제 육아는 나의 책임인데 배우자들이 또 싫어하겠네요. 네, 그래서 또 그 얘기는 어떻게 꺼낼지 지금부터. 그치. 박태하랑 YG님 와이프를 연결해 주면 안 될까요? 박태하 육아 진짜 잘합니다. YG 대용으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박태하 씨는 싫어하겠죠. 아니요, 태하는 육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오, 정말요? 네. 되게 잘 놀아주고. 그러면 네. 우리 작은 동고인 대부로 네. 너무 좋아할 공식적으로 거예요. 이렇게 네. 관계를 맺게 하면 어떨까요? 네. 오프라인 모임을 시작으로 우리 해봐요. 오프라인 모임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나요? 방송에서 방송에서 큰 방 빌렸다고? 큰 방 빌렸다고 네, 이야기했죠. 250석짜리 큰 방을 빌렸습니다. 네. 그 아침마다 힘듭니다. 네. 그 텀블벅 JYP가 네. 텀블벅 확인하면서 한숨 쉬고 네. 망한 것 같다. 아침마다 힘들다고? 아침마다 남들이 그렇게 들으면 같이 사는 줄 알겠네. 저도 약간 아침마다 단톡방에다가 내 한숨이 들려? 휴. 근데 아직 두 분 다 공식적으로 홍보 안 하셨죠. 지금 YG님도 아직 페북에 안 올리셨고 장강명 작가님도 아직 안 올리셔서 이제 남은 카드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지금 펀딩 마감까지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 한 2주 좀 넘게 남았죠. 네. 그 사이에 뭐 좀 더 들어오시겠죠. 네. 그리고 이 방송 나가는 날이 8월 15일이니까 나가는 시점으로는 이제 한 열흘 남았겠네요. 열흘 남았네요. 네. 이제 이 방송 나가는 시점에 또 뭔가 홍보를 해야겠네요. 네. 그러게요. 뭐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은 YG입니까? 아니 장강명 작가님. 아 그리고 혼비님 뭐. 아유, 혼비님. 우리 큰 작가님 한번. 혼비님 인스타에 올리면 그냥 다 저는 팔리는 거 인스타 아니야? 비공개예요. 심지어 제 인스타는. 네. 페이스북은?
페이스북도 친구가 되게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지. 그 소셜 미디어 따위는 나는 필요 없다. 어디다 홍보해요 원래? 그래서 제가 홍보를 잘 안 필요 해요. 없다. 나는. 홍보는 출판사에서 하는 홍보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아니에요. 작가들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팬들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나는 홍보 따위는 필요 없다. 나는 이 큰 작가만의 자신감. 아닙니다. 전 그거 첫 책 나왔을 때부터도 그냥 되게 SNS는 개인 계정으로 쓰고 있었어요. 근데 장강명 작가는 자기 페이스북에 안 올릴지도 몰라. 부탁하면 올리실 거예요. 네. 자기 책이 나오지 참. 맞아요. 그냥 오는 게 아니지 지금. 네. 재수사. 네, 지금 요 방송 나갈 때쯤이면 아마 예판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오프 모임이 재수사 북 콘서트인지 아니면 그 박평의 언더스토리 맞죠? 그 책은 나왔나요? 언더스토리는 아직 안 나왔죠. 네. 아무튼 9월 17일 날 많은 분들 오시면 좋겠고요. 250석짜리를 빌렸다고 했을 때 주변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네가 미쳤구나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저는 이제 코로나 환자도 계속 나오고 하니까 한 칸 띄어서 앉는 걸 염두에 두고 그래서 한 125명 정도 오면 125명 오면 전 매진이다 이렇게 생각하랍니다. 네. 자,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적극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의견 냈더니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뭐요? 그 채식이나 비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시락 같은 거 준비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냈잖아요. 삼겹살집이지만 미리 양해를 구하면 되니까 비건 혹은 베지테리안 도시락 같은 거를 뭐 설마 강남에 그거 파는 데 없겠습니까? 토요일에 구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개똥이 천재님께서 그날 저 혼비님은 뭐 먹을 거예요? 저 비건이요. 비건 도시락을 하신다면 그걸 먹을 거고 저는 사실 삼겹살 집이라고 했을 때 냉면을 먹어야 되겠다. 이게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 이제 삼겹살 집에서 모임이 있으면 저는 냉면에 소주가 또 엄청 맛있어서 혼자 이제 옆에서 분위기 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인 베지테리언을 한번 데리고 삼겹살 집을 갔어요. 물론 이제 여러 명이 가는 모임이라서 한 명 어쩔 수 없이 데려갔는데 이 양반이 뭘 먹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김치말이 국수를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상추에 싸가지고 국수 한 젓가락을 거의 된장, 쌈장을 조금 넣어서 뭐 풋고추 좀 얹어가지고 그걸 싸서 먹더니 너무 맛있대는 거. 오, 맛있겠다. 아니 그 쌈밥집에서 드시는 비슷한 모습이네요. 고기 없는 그 쌈을 그래도 그 응용력이 그러게요. 그러면서 뭐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디프리 장소가 고깃집이라서 조금 마음에 안 들으셨던 분들도 그 비건 혹은 채식주의자를 위한 도시락을 우리가 준비할 생각이니 콤비님이 비건 도시락을 먹겠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해야만 하는 비건 신청자가 막 늘어나는 거 아니야? 같은 테이블에 몇 명 안 될 거니까 거기서 큰 작가님하고 같이 밥 먹겠다고? 근데 비건 도시락의 상태를 보고 저는 냉면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맛이 없겠다 싶으면 저는 냉면을 홍비님이 아주 철저한 비건은 아니에요. 아니신데 한 달에 2번은 이제 하는데 제가 9월에 고기를 꼭 먹어야 되는 2번을 이미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때가 이제 추석 명절이 끼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랑 밥 먹을 때는 밝히지 않고 이제 고기 주시는 대로 먹거든요. 한 달에 딱 이틀만, 이틀이 아니라 2번만, 2끼니만 먹는 걸로. 네네. 저는 고기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게 한 달에 한 2끼 되려나? 그래요? 우리 되게 고기 안 먹기 힘들어요. 진짜 철저하게 분식 따지면. 쪽으로 가면은 라면도 들어가지 고기.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철저하지 않아요. 성분까지 따지지는 않고. 저는 육수 이런 것까지는 못 피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냉면을 먹는 거죠. 맞아요. 냉면 육수는 대부분 고기 육수니까. 그러니까 이제 덩어리 고기, 이제 고기를 완전 본격적으로 이런 거. 알겠습니다. 자. 네, 지금 벌써 기대감에 댓글 남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까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개똥이 천재님
오프라인 모임 기대됩니다. 지방너이지만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오픈 모임 관련 추후 공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늘 방송 기쁘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9월 17일 오십시오. 파랑매님은 채식인을 배려해 주시는 YG님 멘트에 감동, 부끄러움이 많아 식사까지 따라가진 못할 것 같지만 신경 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박평님 북콘서트 꼭 참여할게요. 후후. 네, 자몽님께서도 비건 도시락 얘기 반갑습니다. 2020년 첫 오픈 모임 때 디프리 자리가 설렁탕집이어서 고민하다가 안 갔었거든요. 물론 토크 콘서트 끝나고 밤이 되니 급 귀찮아진 이유도 있긴 했습니다만 식당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는 상황에 대해 초면에 설명하기가 번거로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옵션이 생기는 책걸상의 이론 변화 적극 지지합니다. 네, 오늘 소개할 책은 에밀리 세인트 존 맨델. 여러분들이 아마 어디선가 들었던 이름일 텐데 이 이름을 가진 작가가 쓴 글래스 호텔을 들고 왔습니다. 네, 에밀리 세인트 존 맨델은 YG가 추천을 해서 스테이션 11이라고 하는 소설을 그때도 아마 혼비님이랑 같이 읽고서 방송을 했었던 맞아요.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제가 그걸 올해의 책이라고 꼽았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SF 소설인데 그 스테이션 11을 쓴 작가가 글래스 호텔이라고 하는 새 작품을 펴냈고 그 이번에는 SF가 아니죠? 네, SF 아닙니다. SF 아니고 이제 5월 말에 출간이 되어서 에밀리 세인트 존 맨델의 새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다들에게 권했고 같이 읽어보자고 했고 또 그때 아마 JYP가 맨 처음 읽었을 것 같은데 다 읽기로는 글래스 호텔 제가 제일 먼저 읽었죠. JYP가 이거 근사하다. 그 스테이션 11 할 때 제가 막 되게 투덜거렸죠. 아니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좋아했어요. 그게 저 연극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 유랑 연극단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막 긍정적으로 얘기했더니 YG가 아니 귀신 씨나라 까먹는 이야기인데 웬일로 그러냐. 그래서 아니 이 정도면 근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 했던 것 같은데 딴 장르도 잘 쓰지 않겠냐. SF 아닌 것도 이 정도면. 근데 진짜 이번에는 BSF 소설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네, 글래스 호텔이라고 하는 제목부터 좀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제목에서는 뭐 저는 글래스 호텔이라 분명히 그런 글래스 호텔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이 등장을 할 텐데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뭐 여러 가지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제목이잖아요. 저는 뭐 제목에서는 뭐 큰 감흥이 없었지만 에밀리 세인트 존 맨델이 SF 아닌 거를 썼다라는 거에서 일단 관심이 갔고 그 다음에 폰지 사기, 대규모 폰지 사기 실제 있었던 일을 모티브로 해서 썼다라고 하길래 더욱 관심이 갔죠. 제가 또 좋아하는 플롯 중에 하나가 이 사기, 거짓말, 구라 뭐 이런 계열 그리고 복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알고 봤더니 더 흥미가 갔던 게 이 글래스 호텔은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모티프로 해가지고 이제 소설로 만들었는데 그 버나드 메이도프라고 하는 2008년에 그 사기 행각이 폰지 사기 행각이 드러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거의 30년에 걸친 폰지 사기를 해서 굉장히 큰 미국의 대형 금융 스캔들이었던 그 사건을 모티프로 삼아서 이제 등장인물을 몇 명을 만들고 또 이 글래스 호텔이라고는 소설 안에 굉장히 절묘하게 넣어놓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요. 네, 저는 근데 제가 오늘 약간 평소보다 텐션이 조금 낮아요. 왜요? 그래서 제가 그 사흘 전에 4차 백신을 맞았는데 제가 약간 백신을 맞고 나면 그래요? 한 5일에서 6일 정도 약간 몸살 두통이 와서 지금 약간 좀 평소보다 텐션이 낮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저도 평소보다 텐션이 좀 낮습니다. 왜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거든요. 아마 컨디션은 비슷할 겁니다. 백신과 술과 네 어쨌든 저는 왜 이렇게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세요? 네. 뭐 전 늘 텐션이 낮기 때문에 오늘은 그럼 셋 다 비슷하게 낮은 걸로. 되게 낮은 텐션으로. 저는 백신 4차 맞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아니 백신 4차 접종 대상이세요?
50대. 아, 50대시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 저는 50대라서 맞은 거 아닙니다. 첫날 저는 첫날 기저질환자라서. 맞았어요. 첫날. 네. 첫날 요 근처에 동네 의원 가서 네. 왜냐하면 JYP나 혼비님이 지금 굉장히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네. 그 손쉬운 타깃이거든요. 아. 한 번도 네. 그 안 감염이 걸렸고. 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네. 저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잘 맞으셨습니다. 네. 네. 그 기본 설정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그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테니까 이 얘기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글래스 호텔에는 조노선 알카이티스라고 하는 일종의 빌런이 등장을 하는데 그 빌런이 이제 중심 인물 중에 하나죠. 이제 그 빌런의 실제 모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2008년에 이제 엄청난 폰지 사기 행각의 주인공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제 버나드 메이도프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금융인이 있고요. 이 메이도프는 1970년대부터 30년간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고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돌려막는. 그 폰지 사기라는 말 자체를 한국 분들 중에는 잘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다단계 네. 사기인데 우리는 보통 다단계라고 하면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폰지 사기는 물건 파는 것보다는 그냥 금융 돈을 맡겨 놓으면 이자를 많이 줄게. 뭐 요걸로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이자를 지급하고 뭐 이런 스타일의 사기를 보통. 그 예를 들어서 하죠. 뭐 1,000만 원을 나에게 맡기면 뭐 최소한 20%에서 30% 정도의 연수익을 보장을 해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뭐 10년, 20년 굉장히 오랫동안 거래를 해온 사람들 중에서는 돈을 번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1,000만 원을 맡기니까 뭐 연말이 되니까는 1,300만 원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 믿을만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1,000만 원에서 1억을 맡기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10억을 맡기고 나중에는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 여윳돈도 맡기고 이러면서 한 30년 후에 2008년에 그 세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결국에는 모든 그 투자와 관련된 것들이 다 타격을 입으니까 이런 폰지 사기가 지속 가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 실체가 드러났을 때 피해액이 하나로 72조 원이었다고 해요. 스케일 봐라. 그리고 그 72조 원을 맡긴 사람들 속에서는 이제 원래 돈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큰 타격을 입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냥 부자로서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본인이 평생 모은 뭐 연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맡겨서 순식간에 뭐 돈 한 푼 없는 신세로 전락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자들도 컸고 그래서 지금 150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심장마비로 이미 사망했다고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사망했어요? 네. 근데 이 글래스 호텔은 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버나드 메이도프의 사건을 모티프로 삼아가지고 이 빈센트랑 폴이라고 하는 두 남매를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을 시키는데 그 빈센트와 폴이 조너선 알카이티스라고 하는 빌런을 만난 장소가 바로 글래스 호텔입니다. 네. 글래스 호텔이라고 하는 물론 가상의 장소인데요. 위치가 이제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어느 정말 시골 외딴 섬, 도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배 타고 들어가야 하는 섬에 있는 작은 호텔. 그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 그 한 섬이라고 하기에는 섬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밴쿠버 섬이라고 하는. 아,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는 크고 작은 섬이 무수히 많고요. 네. 제일 큰 도시가 밴쿠버이고 도시 말고 큰 섬의 이름도 밴쿠버 섬.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이번에 이 소설을 읽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밴쿠버라고 하는 도시는 알았는데 그 앞에 밴쿠버 섬이라고 하는 큰 섬이 있다라는 거 이 소설을 읽고서 처음 알았고 이 글래스 호텔은 밴쿠버 섬의 가장 북단에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에
위치한 초특급 호텔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죠. 아니 밴쿠버 섬에 있는 게 아니라 밴쿠버 섬에 있는 그 짜투리 부속 섬들 작은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저 차로는 못 가고 배 타고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밴쿠버 섬에 딸려 있는 부속 섬. 그렇죠. 밴쿠버 섬처럼 거창한 큰 섬의 무슨 부속이 아니라 밴쿠버 섬에 있는 어느 항구에서 배 네네. 타고 들어가야 되는 지도에 나올까 말까 한 음. 정말 눈꽃만큼 작은 섬에 있는 호텔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고 JYP는 당연히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게 실제 어느 섬을 모델로 한 건가?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가상의 섬이고 가상의. 음. 에밀리 세인트 존 맨델이 거기 출신이에요. 네, 캐나다 사람이잖아요. 거기 밴쿠버 섬 어디 시골에 네. 꼭대기에서 자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 음. 동네를 배경으로 쓴 거죠. 자기 음. 고향을. 그래서 처음에는 토론토에서 이야기는 시작을 합니다. 그 빈센트와 폴은 남매인데 폴이 오빠고 이제 빈센트가 여동생인데 이제 폴이 원래는 밴쿠버 섬에서 자란 다음에 그 토론토에 있는 토론토 대학에 가서 뭐 좀 적응을 잘 하지를 못하죠.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간 본인이 죄책감을 가져야 될 만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실수 때문에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다시 고향으로 찾아오죠. 근데 이제 고향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 빈센트라고 하는 여동생이 살고 있고 그 여동생이랑 폴이 뭐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이 글래스 호텔의 직원으로 네. 취업을 해서 이제 일종 그 아까 말씀드렸던 빌런이랑 엮이게 되는 네. 순간부터 이 소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죠. 그 왜 여주인공 이름을 빈센트라는 남자 이름으로 했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남잔가 여잔가 약간 그러니까 헷갈렸죠. 빈센트는 남자 이름인데.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음. 빈센트라는 이름의 여성은 굉장히 드문데 이런 이름이라고. 아, 그 책에 나오나요? 그런 표현이? 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작가 취향 아닐까요? 그냥. 네. 그러게요. 혼비님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스테이션 11을 워낙 너무 좋아했어서 근데 스테이션 11의 그 몽환적인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건 SF니까. 근데 그 약간 스테이션 11의 그 몽환적인 느낌을 이 폰지 사기라는 실제 사건이랑 이어 붙여서 이렇게 쓰니까 되게 독특한 느낌의 작품이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아마 데니스 루에인이나 뭐 미야베 미유키 같은 사람이 그 폰지 사기 사건, 자꾸 살인 사건이라고 뭐 사람도 많이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사람도 많이 죽었으니까 뭐 폰지 살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네, 폰지 사기 사건에 대해서 다뤘다면 아마 거기 이제 연루된 사람 그리고 빌런 밑에서 일했던 각자의 입장들이 이제 이 뒤에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그 사건이 터졌을 때 뭐 부하 1은 어떻게 행동하고 부하 2는 어떻게 행동하고 부하 3은 어떻게 하고 약간 그 이 일에 가담했었던 사람들의 시점을 섞어서 이 폰지 사건에 대해서 더 집중을 했을 텐데 여기서는 사실 빈센트랑 폴 이야기가 더 메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이야기들은 되게 스케치하듯이 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약간 그게 좀 단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더 궁금했거든요. 이런 거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 빌런의 진짜 마음과 어떻게 이걸 시작하게 됐고 또 그 밑에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여기에 하나 둘씩 가담하고 이걸 몇십 년 동안 안 걸릴 거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의 심리 이런 것들을 사실은 더 보고 싶은 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책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아쉬웠지만 근데 또 이렇게 빈센트랑 폴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 이야기를 되게 다른 방식으로 만든 이게 또 나쁘지 않아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캐릭터의 뭔가
그 속사정 네. 이런 것까지 다 묘사했으면 분량이 막 두세 배로 늘어났죠. 그쵸. 예를 들어서 뭐 미야베 미유키나 데니스 루예인 같은 작가가 썼으면. 혹은 스티븐 킹 같은 작가가 그런 소설을 썼다 그러면 스티븐 킹이 이거 썼으면은 뭐 한 한 1000쪽 넘어. 600쪽 그래서 한국으로 번역되면은 책 2권이나 3권 정도로 그쵸. 지금 요거 저 한 380쪽 그 정도 네. 되는데 딱 좋아요. 400을 넘지 않는 책. 네. JYP는 그러면 절대로 안 읽었겠죠. 야 이걸 왜 읽냐 이러면서. 그 참 뭐라 그럴까요? 그 독특하다고 아주 네.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음. 게 큰 줄거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줄거리를 막 따라가지는 않고 네. 그리고 주요 인물이 물론 폴과 빈센트이기는 하지만 그들 얘기 말고 또 딴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도 꽤 많이 네. 나오면서 절반 넘어갔을 때는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건지 약간 궁금하기는 했어요. 네. 어떻게 흘러갈지. 그러니까 중간 정도까지는 그 중심 인물인 빌런과 빈센트랑 폴 외에도 네. 그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네. 등장을 하고 꽤 많은 분량들이 그들에게 할애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빌런이나 혹은 빈센트 혹은 폴과 어떻게 엮이는 거지? 그 약간 아노말리 초반 느낌. 네. 계속 새로운 인물이 네네. 등장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알 수 없는. 네. 근데 저는 이런 스토리를 좋아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쫙 퍼뜨려 놓은 다음에 네. 나중에 그 퍼뜨려 놓았던 등장인물들이 하나 둘씩 제 역할을 네. 찾아가면서 연결되는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편인데 네. 그 어려운 일을 네. 이 에밀리 세인트 존 맨델이 한 4분의 3 정도부터 하나씩 맞아요. 이렇게 해내잖아요. 네. 저는 그 모자이크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져가는 쾌감이 네. 이 소설을 읽을 때 제일 좋았던 부분이에요. 네. 근데 참 오늘 두 분이 네. 텐션이 평소보다 낮긴 하네요. 근데 텐션이 낮으니까 말이 좀 더 잘 나오네요. 뭔가 듣는 분들도 그렇게 느낄까요? 근데 저 방금 YG님의 이야기 들으면서 약간 똑같은 생각했어요. 되게 말씀 잘하시는데? 평소에는 못했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 이렇게 쫙 퍼뜨려 놓고 하나하나씩 이어 붙이는 네 저도 그게 그게 좋았습니다. 이 소설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아마 이 소설을 읽고서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다 그때 YG가 했던 이야기가 그치. 바로 이런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하리라고 저는 네. 믿습니다. 아니 근데 스테이션 11에서도 이미 정말 퍼뜨려 놓는 거에 진수를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글래스 호텔에서도 그 진가가 어디 가지 않아서 다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뽐비님은 그래도 스테이션 11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YG는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뭐 고르겠습니까? 사실 너무 장르가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우열을 정하기가 어려운 것 개취. 같아요. 예, 개취. 그냥 스테이션 11은 뭐 독특하고 좀 서정적이면서도 아름다운 SF 소설이라고 본다면 이 글래스 호텔은 약간 본격 문학에 훨씬 더 가까운. 네. 그래서 저는 진짜 개인 취향이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 취향이 뭐냐고 지금 물은 거 아닙니까? 저는 처음 한 2분의 1 정도까지는 그 스테이션 11만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책을 딱 덮고 나니까 조용히 스테이션 11 옆에 꽂아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소설을 그렇게 오래 보관을 하지 않거든요. 둘 중에 어느 게 마음에 드니까 참 길게도 말하네요. 텐션 되게 높으신데요. 또 이러면 또 댓글에 욕 나온다고. 말 좀. 그래서 옆에 꽂아놨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니까. 그럼 그러니까 우열을 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굳이 개취니까 어차피 네. 난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냐고 물으면 난 글래스 호텔. 네. 역시 SF를 상대적으로 덜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스테이션 11 한 표, 글래스 호텔 한 표, 비슷비슷하다 한 표. 오 절묘하네요. 댓글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JSHA 땡땡땡땡님, 그게 우울증 걸릴 이유예요? YG는 칼 세이건의 두 번째 부인도 알아요?
살짝 강양구 느낌이에요. 크크크. 아 웃겨. 어디에서 이렇게 웃어보겠어요. 경제 전혀 모르는 저 이번 회차 제목 보고 이 책은 패스해야지 하고 결심하고 들었는데 YG처럼 셀럽들의 이름 듣고 살짝 넘어갔다가 다 듣고 나서는 마침내 유혹당했네요. 청년회사 30주년 수고했어요. 여러분도 뭉클하네요. 국민 한 사람으로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그 개와 고양이님께서도 그때의 상황을 그냥 그대로 복기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존 스튜어트 밀을 괴롭힌 고민은 경제는 성장하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불행해지지 하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송 기자가 그걸로 우울증에 빠져요? JYP는 그러게 참 훌륭한 분이네. 네, 출근길에 듣다가 그 옛날에 개그 콘서트를 소환했네요. 찐 아재 감성 방송입니다. 제목 보고 이번 방송은 넘어가려다가 들었는데 존 스튜어트 밀의 고민을 더 알아보려고 도서관에 있나 검색 들어갑니다. 지금 두 개의 댓글이 다뤄진 그 책 이름은 뭐죠? 또 그새 까먹었네. 네, 포스트 성장 시대는 이렇게 온다. 유혹하는 YG 편에서 방송했던 책이었는데 그때 저는 방송이 좀 산으로 간다 하고 걱정이 많이 들었었는데 오히려 그 산으로 가는 방송을 많은 분들이 즐겁게 들으셨나 봐요. 그 앞으로 유혹하는 YG나 뭐 이렇게 특집이나 이런 걸 더 많이 해야겠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포맷 책 한 권으로 2회분 만드는 것보다 그런 정신없는 거를 더 좋아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도리도리님께서도 YG 덕분에 좋은 책 또 알았습니다. 신자유주의 근대성 뭐 이런 맥락이랑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뒤적뒤적하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검색하고 있다가 뜨끔했습니다. 바로 유혹당했습니다. 구매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 여러 권의 책들을 그냥 좀 중구난방으로 두서없이 투척해 주는 것도 굉장히 즐겁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글래스 호텔 이야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